이 부동산이 급락을 한다면 또 시스템 자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영반장입니다. 벌써 12월하고도 15일이 지났는데요. 자, 12월에는 아무래도 연말 이제 송년회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건강 해칠 정도로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송년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캠퍼스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 예상의 미 증시 역대 최고, 정말 다들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항상 또 투자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 금리 인하 시사의 한은의 세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를 마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의 5.25에서 5.50%를 유지한다. 이러면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 연속 동결이며,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탠스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추후에 또 내용을 얘기 드리겠지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회의 결과와 함께 내년 경제 전망에도 쏠려 있었는데요. 자, 내년 경제 성장률은 1.4% 전망, 지난 9월보다 0.1% 낮은 것.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어질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은 원래 1.5에서 1.4%로 내려온다. 물론 올해에 비해서는 내려온 거예요. 많이 내려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연착률이 잘 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이제 스탠스가 바뀐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도 9월 전망보다 0.1% 낮은 2.4%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나 연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년이 어떻게 보면 경기는 올해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이 지금 이 연준의 생각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방송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뭡니까? 사기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죠? 자, 어쨌든 항상 이 FOMC가 끝나고 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하면서 필요시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이 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기준 금리를 어느 시점에서 인하를 하느냐, 그러면서 기준 금리가 최종 금리에 근접했거나 이미 도달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와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피봇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정한 것으로 지금 봅니다. 자, 기영님이 드디어 금리를 떨어지는구나, 파월 비둘기로 봐야겠죠. 돌아왔죠. 매파적 비둘기적 발언으로 일단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는 뭐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까? 바로 이 점도표입니다. 그죠? 이 점도표는 3월, 그 다음에 6월, 9월, 그다음에 12월, 이렇게 4번의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2023년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모든 의뢰 이렇게 만장일치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지금 앞서 얘기했던 5.25에서 5.50으로 만장일치했고, 자, 여기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포인트에 가장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4.6%를 내면 기준금리 전망치로 많은 분들이, 보통 연준이 19명이거든요. 이 19명에서 가장 많은 치를 이제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지금 보시면 2024년도는 4.6%, 5에서 6% 정도. 그러면 그 다음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3.25에서 3.50 이런 식으로 쭉 낮추면서 지금 연준이 목표는 2.5%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떨어지는데 고통도 동반된다는데, 자, 그 부분은 조문명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은 좀 즐길 건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일 급등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 또 지금 급등을 하고, 특히나 이 FOMC 발표 위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가 전일에 의해서 오늘까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환율은 그죠? 반대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투자 상품의 시대가 왔구나. 주식이든 마음아픈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죠? 야, 이제는 이제 투자 상품 시장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이제 보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2% 차이로 딱 격차가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세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내년 금리 인하 결정, 인하 전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하나는 내년 중으로 금리를 낮추면 간단하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3월 아니면 5월 중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FOMC 긴축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평가하기 이런 데다가 꺾이지 않는 물가와 치솟는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가격이 재반등할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한은금통위는 내년 1월 11일에 열린다. 솔직히 지금 물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좀 내리기는 쉽지도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과 2%의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먼저 내린다 그러면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2.25가 되든지 아니면 2.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계 자금들은 국내에서 다 이탈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선결 조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 생각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급락이 나온다면 아마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물가, 가계부채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부는 이걸 가장 시장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정책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집값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 이탈이고 말고 의미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하늘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보다 한동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했을 때는 내릴 수도 있다. 한미 금리 역자 사상 최대 2.2포인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집값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부 이 한은행 외에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가 워낙 민감한 금리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이르면 5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안 낸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자, 11월 경제 전망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0.1% 낮춘 2.1%가 되었다. 유가가 급등하는 차경우 1.9%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6월 정도에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장되면서 5월 정도 먼저 인하하고 늦춰지면 7월 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떨어지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자, 시작해보면요. 이 미 연준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은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 사람 또 얘기한 게 주택시장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자동차의 큰 지출. 이 같은 상황이 경기 침체가 우려할 만큼 심각해진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가 나설 수 있다. 주택시장 중에 특히 어느 쪽이겠습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요.
이런 연결고리로 가면 금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런 연결고리 가면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절대로 발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지출이 안 늘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 돈이 없는 거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시점이 다가왔고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상황이다. 자, 올해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 둔화 속에서도 일각의 침체 우려와는 달리 성장을 이어나가자 내년도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말을 어렵게 쓰라는데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쉽게 하면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지금 쓴 말이에요. 그냥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경기 상승세 이어가면서 경기 상승 하다가 뚝 끊기겠죠. 그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늦게 대응해도 가능을 한데 이 디플레이션은 늦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사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진화를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자, 연준이 우려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재점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둔화폭이 감소하는 것. 지난달 FOMC 정례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되고 물가지수 내려간다고 봤는데 이 내려가는 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다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상외로 중국이 호황을 맞는 거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중국이 호황이 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예상으로 호황이 된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유럽 쪽에서 극우 전선들, 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지금 극우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지금 이러다 독일까지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이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극우 세력이 잡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 센세이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럽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민자에게 간대했던 네덜란드마저도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야 하나, 우리 입장이 좋아진 게 바람이 좋긴 좋습니다. 미국도 집값이 많이 문제인가 보다. 네, 많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쟁 설마 확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금리 인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이 20년간 금리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쭉 어쨌든 내려가고 있다가 이렇게 이번 사태에 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이 코로나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대단했다는 거고, 또 이 말은 그만큼 미국이 돈을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2000년 이후에 보면 이때 뭡니까? 2008년 리먼 사태를 비롯한 금융위기였죠. 그죠?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사태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2012년 올라갔다가 2020년 내려갈 때, 이때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상품시장, 이런 시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단 오늘은 주식시장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월봉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앞서 얘기했던 리만 사태거든요. 자, 리만 사태 때 보면 이때 이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2800에서 13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코로나19 때는 어땠냐면 9800에서 68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아픔을 한 번씩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은 전에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대로, 자, 리만 사태 때는 2085선에서 890까지 떨어졌어요.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했을 때는 2200선에서 1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자, 2008년 나스닥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하락을 했을 때 2007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 1년 5개월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금리를 시작한 후 제로금리 인하한 후 4개월간 연속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금융이 마비가 됐죠. 금융 마비가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부동산이었어요. 역시 K주식은 매콤 급락폭이 남다르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금융 마비가 온 게 왔는데 그게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찌 보면 자금 경세, 금리 눈치, 자칫하면 2008년의 판박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동산 내관이 터트려진,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가계부채죠. 이 가계부채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내관은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급락을 한다면 또 시스템 자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업용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죠. 아파트. 요런 부분. 요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자금 경색이나 금리 이런 쪽은 거의 지금 2008년과 판박이 비슷하다. 이런 것을 근데 우리가 지표로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CPI, 어떻게 보면 물가로 봤습니다. 물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물가 이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물가에서 고용으로 중심축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조짐, 그리고 그 단초는 고용에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